그놈이 그놈인지 몰랐다고 하던데요. 우리 형사님이 그때 그놈을 잡지 못했다면 그 사건이 과연 제때 해결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에 수사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범인이 어떤 범죄에 연결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건은 꼭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잡자. 상상 속에 알지도 못하는 피의자 얼굴을 무수히 그려봤습니다. 사건은 2019년 여름 한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SNS 대문 사진도 제 사진이고 계정 이름도 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SNS를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칭 계정에 올려요. 뭐야 이거 스토커네. 너무 끔찍한 건 그 계정에 제 알몸 합성 사진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정말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봐요. 그 사진이 너 맞니? 너무 무서워요. 이 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오늘은 일단 가명으로 혜진이라고 부를게요. 아니 근데 아까 올린 사진에 합성해서 약간 볼 수 없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네. 전 그 자체가 약간 친구들 사이 약간 이간질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이 피해 학생 말로는 그 사이가 안 좋은 친구도 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를 이렇게 사칭하면서까지 괴롭힐 만한 친구는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칭범이 누군지 그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 피해 학생의 계정은 친구 맺기 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그 SNS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만 내 거를 봐 해서 그 친구들만 공개하게 하는 그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 SNS 올리자마자 똑같이 딴 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려둔 친구가 범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피해 학생 그 SNS에 친구가 2,000명입니다. 아. 2,000명 한 명 하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시간 걸린 만큼 그 이제 피해도 커지니까. 그래서 자신은 절대 찾지 못할 거란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 사칭범이 갑자기 해커 행세를 하며 글을 올립니다. 이 계정은 원래 진짜 혜진 학생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계정이 맞는데 자기가 해킹했다. 그래서 혜진 학생이 비밀을 다 알게 됐으니 궁금한 사람은 따로 메시지를 달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머. 사칭했다고 쓴 거 다 본인이 했던 건데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 거고요. 트위터랑 연동된 페북 계정 털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SNS에서 옛날부터 이상한 영상들을 이것저것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주려는 영상 같은데 지금까지 올렸던 유출 자료들이 다 진짜 모습이고요. 팀원 얼굴 SNS에 팔고 별짓 다 해놓고 저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혜진 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거는 진짜 혜진이가 만든 거고 이거 혜진이가 지 혼자 자작극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네요, 친구들한테. 이게 다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야,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혜진 학생의 SNS를 해킹한 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나체 사진이요? 미쳤나 봐. 당연히 그 나체 사진은 그 피해 학생 사진은 아니고 그 학생이 SNS에 있었던 그런 사진이 저장돼 있단 뭐 그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게 그 여학생이다 하면서 사진을 이제 막 퍼뜨려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 피해 여학생을 어떻게든 뭐 망신 주고 모욕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범죄가 시작된 거고 엄청난 폭력이에요. 그 피해자들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도. 그래서 이제 박수범 형사님이 이 사칭 계정 운영자를 찾으려고 국제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SNS 자체가 해외 그렇죠. 사이트니까. 네. 회신을 기다리던 중이죠. 갑자기 피해 여성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그 피해 학생 신상을 다 알고 있다. 누군가가 학생에게 안 좋은 의뢰를 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예. 흥신소 직원이 원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의뢰를 받았다. 그래서 혹시나 너가 정말 이래 의뢰하는 그 본인이 맞냐 확인 차원으로 이게 먼저 텔레그램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7초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흥신소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고도 본인이 정확하게 정말 흥신소가 맞는지 예. 어떤 사람인지는 신상이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며칠 후 여학생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뭐야. 당시에 이제 피해 학생이 엄청나게 놀란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이제 집에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맞은편에서 자기를 사진 찍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찍힌 사진이 나중에 이제 피해 학생한테 텔레그램에 전송이 된 거예요. 어머 너무 무서워. 그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본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 학생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피해 학생 주거지에 관한 경찰서에다가 공조 요청해가지고 일단 신변보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면 뭐 경찰관들 금방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키고 일단 이제 가족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등교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고 동행해야지. 그때 상황이 조금 심각했었어요. 정말 그렇겠어요. 심각했죠. 예. 국제공조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얼굴책, 뭐 트윗땡, 혹은 뭐 텔레그램 아까 말한 거 이게 다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국제공조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지 또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신을 이제 빨리 줄까 수사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합성물에 대해서 합성물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명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니까 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 이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 SNS 기업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처벌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 그 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군요. 예, 그 나라 자체는 죄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죄명을 다시 고민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합성물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로 이렇게 저희가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영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2주 후에 회신이 바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 범죄 상대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범죄라서. 그렇죠. 오히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네. 보잖아요. 해외로 영장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법까지 또 다 고려를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법도 잘 알고 이 영장 청구를 잘해서 잘 받아내는 형사, 이런 형사들이 참 유능한 형사들이죠. 그래서 뭐 회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왔나요? 예, 회신이 왔는데 그 SNS 가입자 정보는 안 오고 그 계정에 접속했던 IP만 왔습니다. 근데 IP가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단서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IP도 추적하고 역 IP도 해가지고 대상자 2명을 특정했는데 한 분은 중년의 여성분, 그리고 한 명은 19살 남자. 이 둘 관계는 모자 관계예요.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 박수범 형사님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네네네. 네. 가서 노크를 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나오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 반응이 꽤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경찰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세요라고 먼저 저 물어봐야 놀라고 되는데 당황스럽죠. 예, 어머니가 일단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맞고 다음에 오라고.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진 않고 일단 다음에 오라고. 아니 뭐 그렇게- 신문사절도 아니고 그걸 그럴 수 있는 예, 거예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3 이제 수능을 보고 논술고사를 치른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이따 오후에 논술 시험 끝나고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얘가 그렇게 그 확실한 게 상황이 없었으니까 일단 알았다. 대신에 어머니한테는 아들한테 뭐 이렇게 경찰에 왔단 말 하지 말아라. 네. 예, 저희는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일단. 오후에 이제 다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아까와는 달리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요. 그 집안에 이제 일단 컴퓨터를 확인을 했죠. 네.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약간 잘못 찍고 가신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돼요? 네. 아들한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지인 능욕방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인 능욕방에 그 합성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방 이름도 지인 능욕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능방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예, 그게 합성산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그램이 그 어플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제가 대화방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 박사방이 있더라고요. 성착취 영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박사방이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막 부각되기 전이라서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박사방이 어떤 방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지?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를 일삼아온 주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얘 검거한 거는 조주빈인 그 나쁜 놈 잡히기 전이었겠네요. 그때가 2019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조주빈이 잡히기 4개월 전이죠. 얘는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 남학생이 누구였냐면 그 조주빈의 공범 박사방의 2인자 붓다요 강훈이었습니다. 어머, 아, 붙다. 예. 어머.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으면은
도망가면 못 잡았을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러니까 한편 보면 얘가 그 어머니도조차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밀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한 거지. 은밀하게 이걸 해왔다는 거죠. 야. 그때 당시 압수수색 할 때 제가 휴대폰을 봤는데 강훈하고 이렇게 박사 그 조주빈하고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박사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해자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사라고 먼저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잡아야겠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예, 얼마 전에 뭐 압수수색 했지 않냐. 맞다. 우리가 압수수색 했다 하니까 그놈이 이제 우리가 찾던 그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훈이 저한테서 휴대폰을 압수를 당하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PC방 가가지고 텔레그램은 이제 박사랑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빼앗겨서 없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강훈 나중에 밝혀진 일단 역할이 현금 수거책이었었어요. 현금 수거책. 박사방 이용자들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내게 되죠. 그걸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이 소위 이제 박사한테 전달한 게 바로 이 강훈이었거든요.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뺏겼으니 바로 연락을 그렇죠. 했겠죠. 아니 근데 서울청은 그 형사님이 압수수색했던 그 남학생 붓다 강훈인 걸 어떻게 알았다 해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니까 강훈이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조주빈이 믿질 않았어요. 조주빈은 강훈이 지금 내 돈을 갖고 튀려고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복으로 강훈의 친불증을 텔레그램방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박사방에 잠입해 있던 서울청 수사관이 그걸 본 거죠. 근데 진짜 참 그 고3 공부하기도 힘든 시간에 박사방 관리해야 되죠. 또 여고생 사칭해서 음란물 뿌려야 되죠. 음란 계정 만들어야 되죠. 뭐 또 현금 관리해야 되죠. 쓸데없이 바쁘게 지냈네요, 진짜. 공부도 뒤늦게 못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전교 임원도 했고요. 아, 똑똑한 애구나.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배운 거를 좀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의심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좀 했고. 착실하니까. 네. 강훈이 이 피해 여학생한테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이제 합성된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방에서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고등학교에 그 여학생이 찬조 출연 공연을 하러 오거든요. 이제 실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텔레그램을 찾아보니까 박사방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방이 여학생들 그게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노예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접근을 한 거죠, 박사. 그래서 이 여학생의 성착취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미쳤나 봐. 라고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박사.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핵심 임원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그런 거죠.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 달라고 의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근데 이 수법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박사방의 경우에는 일단 고액 알바 제안을 해요. 보고 이제 여성들이 연락을 하면 면접하겠다 뭐 이런 빌미로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 신분증, 사진 받으면서부터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혀 지금 이런 성착취물과는 아무 관련 없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먼저 연락이 와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강훈이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사도 이거를 못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훈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가 알았다 해줄 테니까 뭐 저기 대신에 박사방 관리 좀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공범 관계가 된 거죠. 프로그래머가 꿈이니까 이제 잘 다루겠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잘 뭐. 다루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쉽게 사용하고 조주빈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가명의 혜진 씨 그 네. 여고생 피해 여학생.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사진도 찍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강훈이 조주빈한테 피해 학생의 그 성착취 영상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조주빈 입장에서는 강훈을 끌어들여야 되고 강훈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조주빈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 집 앞으로 보낸 거죠. 강훈에게 뭔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럴싸하게 그냥 예, 뭐 하고 있어라고 하려고. 그 나중에 제가 조주빈 직접 조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조주빈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저한테 뭐 의뢰를 하겠다. 왜 이러는 거예요, 경 교수님? 전형적으로 이제 수사관을 통제하고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마술을 뻗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 나쁜 놈들 진짜. 그 사건이 더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관들은 그 사건보다 사실 더 집중하는 건 그 사건이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수살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 그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 때문에 온 거지 너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야.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수사관 통제할 때는 뭔가 피해자가 네가 수사 안 하면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교묘하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수법을 쓰죠. 나쁜 놈.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피해 여학생 사칭 계정이 이것만 가지고는 조사를 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묻힐 뻔했네요. 네. 근데 이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을 추격해서 박사방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신 거죠.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분개했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린 친구들을 맞아요.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놈들.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심리적으로 피폐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 살인이죠, 이게. 살인범죄예요. 왜냐면 살인범죄예요. 피해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죽게 만드는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한 74명 정도 되고요. 이건 저희 공식적인 자료고 아동 청소년이 한 16명 정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16명. 무슨 사건입니까? 일단 먼저 이 사건의 주범이 자서전처럼 쓴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시대는 늘 아무도 모르게 기회를 던져준다. 고교를 졸업하기 전에 기회가 왔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모든 자금은 차명 또는 가명으로 출납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검은 돈이 꿈틀댔다. 은행에서 공짜로 만든 통장을 돈 주고 사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밟기 시작했다. 다음 행보는 현찰 싸움인 약 3개였다. 그 중에서도 아이스. 2000년에 경계에 서 있었다. 금융실명제가 93년도 때 됐으니까 뭐 한 40대 후반.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데 이 아이스를 참 지칭한다는 거 의아스럽죠. 이게 마약의 이름이에요. 마약의 한 종류의 이름. 그러면 마약 조직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뭐 운반책 이런 거 아닌가? 네, 뭐 추측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초반에 수사를 시작할 때 이미 언론도 이 범죄자를 같이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집된 정보만 딱 놓고 봤을 때 74년생, 성별은 남성,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김윤기. 그리고 당시 캄보디아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사채를 꾸리던 자였고 한때 마약과 총기 판매에도 손을 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이름, 나이, 살고 있는 곳 모두 위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김윤기가 아니에요? 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짓말이죠. 거죠? 예. 막상 잡고 보니까 나이는 25살이었고 네? 캄보디아는커녕 국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없었고요. 본인이 이제 판사인 것처럼 또 뭐 한때는 청와대 고위직인 것처럼 하고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거 정말 범죄 종합 백과사전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였고요. 검찰에 이제 피의자를 이제 송치를 할 때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야?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기 계시다. 회장님. 조주빈을 잡으신 거예요? 네, 제가 저희 팀원 8명과 함께 검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렇게 명칭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갓갓이라고 하는 또 조주빈 말고 또 문형옥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닉네임이 갓갓이었죠. 그렇죠. 김영호 씨 왜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래서 N번방과 조주빈의 박사방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N번방이 이제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을 이제 계속 쭉쭉쭉 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N번방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각각이 본인 수능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텔레그램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에서 그 영상들을 계속 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지잖아요. 2019년 8월 달에 이제 조주빈 박사가 들어왔죠. 근데 조주빈이 갖고 있는 동영상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수요자들한테 이렇게 판 거예요. 텔레그램 이거 나 영상 있다. 근데 그 판매 방식이 샘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고 싶어? 그럼 돈 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조금씩 이렇게 광고하듯이 이렇게 해서 구매자들이 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거 돈 되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방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방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박사가 된 거죠? 네, 박사가 맞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거죠? 네. 언제부터 정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은 처음 서울청에 접수된 것은 2019년 9월이었습니다. 9월. 예.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신고를 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피해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누군가한테 협박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 나체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지금 텔레그램에서 계속 마구잡이로 유포가 되고 있다. 이거 좀 막아달라. 그리고 피해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서에 저희 내부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한 그 사건이 30건이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접수가 된 게 30건이면 접수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많죠. 사건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약간 직감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문제의 박사방에 이제 잠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팀에 93년생 그 막내 형사가 있어요. 이 형사는 아직도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또래들이 쓰는 말투, 그다음에 뭐 일베 말투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혹시나 경찰이나 이제 기자들이 잠입했을까봐 워낙 애들이 경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도 추적될까봐 일부러 방을 또 폭파시키고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매번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찾아가지고 계속 그 내용들을 다 체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증거 수집을 하면 할수록 계속 영상은 많아지고 피해자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잡히지는 않고 단서는 없고 텔레그램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텔레그램은 이 사건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대화 채널이 이제 악명 높은 마약상들 사이에서 심지어 자기들끼리 쓸 만큼 국제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이제 유명하니까. 아 그래요? 어느 나라 건지 몰라요? 러시아 사람이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독일에 그 오피스를 두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뭐 두바이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저희가 두바이에 있는 경찰 주재관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어요. 여기 혹시 텔레그램사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갔는데 엉뚱한 회사가 있고. 아 진짜? 이게 저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FBI도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머. 마약상들이 만들었나 봐 진짜. 제일 큰 문제는 그 영상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이런 것들이랑 같이 유포를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가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뭐 영상의 종류를 지시하는 거예요? 네, 지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체 상태에서 물구나무 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너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물로 세수해라. 어머. 그리고 그거 마셔라. 어머. 하수구 있잖아요. 그쵸. 거기 가가지고 혓바닥으로 그걸 핥아서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좀 그렇습니다. 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지라면? 더 심한 게 더 많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나마 방송이라- 걸르고 걸러서 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내용 정도만 네. 얘기하신 게 아마 이 정도일 텐데 더 심한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뭐 피해자들이 도무지 견디다 못해서 뭐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고 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커. 심지어 뭐 집단 성폭행을 하러 우리 그 직원들을 다 보내겠다. 아, 나쁜 놈들. 더 큰 거는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한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이제. 잔인한 거. 이제는 완전히 올가미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잔인해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 박사방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자주 열었대요. 이벤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벤트? 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얘랑 성관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왜 지들이. 심지어 뭐 영상물 같은 거 올려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품평회를 하거든요. 누군 이쁘네, 뭐 누군 몸매가 좋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부 피해자 중에서는 그 대화창에 초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피해자 채팅을 막아놓고. 네. 자기들끼리 그거 그냥 그대로 보고만 일 있어야 수밖에 되는 없어요. 거예요? 네, 그걸 봐야 돼요. 한 번은 대화방에 잠입해 있는 우리 형사님들이 진짜 경악할 만큼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응? 더 경악할 일이 있어요. 네. 형사님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요? 왜? 갑자기 이 대화방에 경찰서 내부를 찍고 있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 경찰서를요? 누가 왜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 자기 이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거 조작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로 이제 박사한테 협박받은 피해자가 맞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너 경찰서 가서 우리 신고하게 하는 거를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신고를 피해자한테. 하라고 하고 그거 다 찍어오라고요? 그것도 지시받은 내용인 거네요. 네, 안 올리면 네 영상 다 유포하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 번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 여학생, 뭐 10대 뭐 여중생 정도로 된 여학생이 목에 이렇게 뭘 칭칭 감고 이런 사진이 이제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어요. 그 언론사에서도 같이 추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거 만약에 내 거 관련된 거 방송 나가면 방송국 옥상에 올려보내겠다. 그래서 걔가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다 방송국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네네. 어쨌든 이거는 막은 거죠? 네. 우리 형사님들이 피해자의 닉네임과 얼굴을 확인하고 과거 텔방에 올라온 영상을 모두 다 뒤져서 찾아내셨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딱 나왔던 영상이 뭐였냐면 상반신 영상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나체 상태였고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네.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랑 상반신 영상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찾아내신 거예요? 예.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배경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찾아서 그 지역을 뒤졌죠. 그래서 그 결국 학생을 찾아서 부모님께 이제 상황을 전하고 또 뭘로 이제 협박을 할지 모르잖아요. 뭐 더 심한 걸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안전 확보 문제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그 학생 집에서 보냈어요. 실제로 집에 찾아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도 바쁜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또 벌리니까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물론 뭐 몸 힘든 건 당연한 건데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 붓는 심정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사가 갑자기 누군가의 신분증을 텔방에다가 올려요. 이놈이 내 돈 먹고 튀려고 했고 지금 경찰에 잡혀 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저희는 직감을 했죠. 이거 뭔가 있다. 분명히 그 조직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뭐 자금 전달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검거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사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2인자 붓다 강훈이었거든요.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검찰로 넘겨집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강훈을 검거를 저희가 하면서 수사에 좀 속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강훈이 같은 경우에는 박사랑 워낙 이렇게 밀접하게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검거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숫자 1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집에 이제 성사들이 찾아오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서 조주빈한테 숫자 1을 보내요. 조주빈이 알게 된 거죠. 얘 붓다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됐고 강훈이는 이제 불구속 상태니까 이제 조주빈한테 이 상황을 이제 의논을 해요. 내가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가 나한테 일은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락이 온 걸로 봤을 때는 이거 가짜다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 모양이네요. 박사가 거기 있는 관전자들이랑 의논을 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붓다가 잡힌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얘가 누군지 알면은 박사도 잡을 수 있겠다. 그때 이제 강북서에서 했다는 거를 알고 검거 이후에 이제 인계를 받으신 거군요.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이제 알게 되고. 네네네. 처음에 막 횡성수설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뭐라고? 뭐요? 자긴 붓다 1이다. 그리고 붓다 2하고 3도 있고 그러면 붓다 몇 가지 있는데 이랬더니 10가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진짜가 아닌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온라인 범죄라는 게 대면 범죄가 아니니까 누구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전에도 저희가 워낙 체증해 놓은 게 많고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조주빈은 철저하게 추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가상화폐로 판매금을 받았거든요. 가상화폐 환전해주는 업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붓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져다 달라고 이제 심부름을 해왔다 이런 진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박사를 만나게 된 건가요?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수사를 다 정리하고 봐서 보니까 공범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박사 얼굴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가짜였으니까. 네. 그리고 만난 적이 없었고 그냥 그 조주빈이 지시하는 대로 수원의 한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이제 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파트면은 거기야말로 CCTV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도 찾아갈 거니까 지문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소화전이 있는 그 아파트로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가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었던 거예요. 아, 트인 아파트가 아니라 네. 폐쇄된 아파트군요. 양쪽에 딱 두 집만 있는 집만 그런. 그래서 CCTV가 아파트 입구랑 엘리베이터 여기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딱히 어떻게 특정을 지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제 그 소화전이 있는 곳에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1, 2호 라인, 3, 4호 라인 그렇게 이렇게 있죠. 예,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주민조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나이대라든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봤는데 특이할 만한 그런 걸 가진 용의자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CCTV를 더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했더니 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릴 때 어떻게 하고 내리세요? 내려서 그냥 가죠, 내 갈 길을. 그렇죠. 근데 거주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내리는데 내리면서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리면서 닫힌 버튼? 네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는 닫힌 버튼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닫힌 버튼을 눌려서 자기가 그 다음 밖에서 하는 수상한 행동을 못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닫힌 게 안 보이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으면 집이 뭐 1호면 2호 이렇게 두 군데 있으면 그쵸.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조금 특이한 게 계단을 올라가는 중간에 소화전이 있었어요. 네, 반층. 네. 반층. 반층에. 그 중간에.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쪽으로 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만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는 거의 뭐 공범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잠복도 하고 이러면서 미행을 했는데 인천에 가선 제3의 남자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건네는 뭔가 좀 수상한 행동을 해서 저희가 뭐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섣불리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 얘도 만약에 그 돈을 전달해 줬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애를 잡아버리면 최종 범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인물도 같이 이렇게 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네. 여기서 제3의 인물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3의 인물이 실수를? 그 어떤 단체가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제3의 인물이 거기 가서 서명을 해요. 어머. 본명을 적진 않았겠죠. 근데 그걸 또 추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적으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었길래? 제가 진짜 일부러 더럽게 썼습니다. 내 펜으로 이 사람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아, 진짜 이렇게 진짜 그 적었다고? 제3의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네.
정확하게 조주빈이라고 적혀 있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박사가 조주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겠구나. 예, 일단 관련된 놈일 수 있겠다 해서 인적 사항으로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피해자들이랑 접촉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추적해서 쫙 봤더니 마지막으로 돈이 모이는 데가 바로 이 악마 조주빈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저희가 이제 일찍 나가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리 이석을 못 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점심쯤 지나니까 그 집에 이제 치킨이 이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치킨 배달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고 들어가 버리면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쵸, 뭐 그쵸. 짜장면 같으면 그릇이라도 이렇게 내놓을 텐데 그 이후도 계속 이제 기다리다가요. 오후 한 4시경 됐을 때 조주빈이 아버지랑 이제 그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러 나온 거예요. 자전거 타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포영장 보여주고 너 잡혔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면 집에 있는 증거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무조건 집에 들어갈 때 문 딱 비밀번호 열면 바로 문을 여는 순간 덮쳐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 뒤에서 덮쳐서 영장 집행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 당시 사건 현장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네, 집이에요. 이게 저희가 직접 압수수색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했던 거였고요. 여기 잠깐 나오는데 여기 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휴대전화, 확보했던 휴대전화고요. 뭐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든지 이거는 저거 얼마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액수가. 한 1,000만 원? 이게 신발 케이스 2개가 있는데 형사님 정답 맞아요. 맞추셨어요. 선생님이 바로 정답. 저거는 1억일 거라고. 네네, 1억 3천만 와. 원입니다. 네, 그거 정확하시네요. 그리고 벽에다가 저렇게 막 낙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실제로 얘가 많이 쓰는 거는 그건 바로 확보를 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장소에서 또 휴대전화 하나가 더 나왔어요. 네. 소파 사이에 거기에 휴대전화 하나 있어. 그것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저 박사 아니고 박사 밑에서 일하는 DI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9살 남경읍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딱 잡히고 나서 그날 일이 벌어져요.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할 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체포 당일 밤 이거 자해한 거잖아요. 유치장에서 볼펜으로 자기 그 목 자해하고 세면대 머리 박고 여기. 근데 그 와중에 왜 그랬답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했겠죠. 안 잡힐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뭐 방송국 농락하고 막 맞아요. 경찰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검거되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속전속결 계속 막 영장 실질심사하고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다 불었죠. 내가 박사 맞다라고. 근데 가져가셨던 그 전화기 2개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걔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 소파에서 나왔다는 휴대전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하나를 번호를 절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도 뭐가 많이 있었던 그런 거 거예요. 같아요. 거기 뭐가 결정적인 게 있었나 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직감을 했어요. 조사가 끝나갈 때쯤 맨날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핸드폰 열어줄 거야? 별발 좀 열어줘. 이러면 또 걔도 또 저를 딱 쳐다보면서 팀장님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습니다. 제가 검거되기 전에 아빠랑 같이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초밥이었다. 아, 왜 아빠 자꾸 끌어들여? 아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휴대폰 잠금 그 된 거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밥 어떻게 했어요? 그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워. 그래서 그럼 초밥 먹고 불었어요? 아 그랬으면 진짜 좋았겠는데. 또 생각해보겠다. 다음번에 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고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러고. 그게 줄 아나, 씨. 근데 저희한테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검찰청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속기간이 경찰 10일, 검찰은 20일인데 20일 동안 데리고 있는 내내 그랬나 봐요. 막상 비번은 굉장히 어이없게 풀렸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 사진 저 낙서 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아까 낙서돼 있고. 네네네. 이거, 낙서가 이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 벽지네요? 네, 벽이에요. 저기에 있습니다. 어머. 자기 비번을 다 적어놨네. 네. 그 휴대전화에서 그럼 좀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많이 났습니다. 그때 한참 공소 제기돼서 재판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 유료회원들이 박사한테 인증하면서 보냈던 주민등록증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피해자 영상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얼굴만 봤을 때는 한 90명 정도 넘게 나왔었어요. 야, 그렇게 결국 박사방의 주범이 잡힌 거네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말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에 이제 기사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엠번방 운영에 탈퇴했던 각각이 이제 갑자기 박사를 찾아와서 대화를 걸거든요. 이거는 이제 얘들 둘 다 검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로 나눈 대화를 보고 이제 혈압 올라갈 뻔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대화 내용이요? 네네. 보시죠. 진짜 화나실 겁니다. 뭐야? 박사 하이. 너 왜 안 잡히는 거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못 찾아? 너 돈 받는 건? 나는 문상만 받았어. 그거 받아서 노예는 줬음. 추적해도 나 안 나와. 형사가 따든가 말든가. 나 폰 버리면 증거 없어서 나 자수해도 감옥 못 보내. 난 해외니까 상관이 없지. 야, 하나만 약속해봐라. 네 설정 하나만 해도. 뭔 개 같은 소리지? 너 10일간 접속 못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뿌려지게 세팅해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긴 했음. 그걸 왜 하는데? 잡혀서 봐봐 했을 때. 왜 잡히냐고. 공개되게. 뭔 소리야. 나도 잡힐 일 없는데 해두는 거야. 가는 길 퍼펙트하게. 아니, 무슨 개념이야? 잡힐 거를 대비하고 있네. 잡힐 때 잡히더라도 그냥 순순히 안 잡히겠다는 거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악몽을 주고 피해를 주겠다는 얘기지. 진짜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저희가 처음 그 대화방에 잠입했을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만든 조직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 뭐 성착취 동영상 홍보하고 판매하는 놈, 뭐 돈을 환전해서 전달하는 놈, 신상 정보 넘기는 사람, 뭐 심지어 이제 뭐 명령받고 성폭행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한 조직도를 이렇게 만든 게 있었거든요. 형법 114조 장기 4년 이상의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을 하면 처벌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 범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방에 집단 조직죄, 단체 조직죄로 입건된 사들이 정확하게 36명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우리가 무슨 조직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방이 폭파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할 때 정말 무슨 한 몸처럼 여기 갔다가 또 폭파되면 절로 갔다가 우르르 다니면서 그 안에서 같은 짓을 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진짜 핵심은요. 아마 우리 수사랑 계장님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일 텐데 피해자들이 원해서 접근했다라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피해자가 원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스폰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고 제가 조사했던 피해자 중에는 진짜 홍보 알바라고 알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10대들에게는 뭐 5만 원짜리 뭐 기프트콘 같은 걸 주겠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핸드폰 사주겠다고 해서 개인정보 빼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어린애들이 정말 혹할 만한 그런 미끼를 던져서 정보를 빼낸 이후에는 어린애들이 뭘 아이들이 알겠냐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예전에는 그 영상들을 유포를 할 때 무슨 아시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명이 없었어요. 근데 박사과제 그 피해자들의 실제 이름, 뭐 사는 곳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영상을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남아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인물을 찾을 수 있는 루트가 계속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게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범인은 잡혀면부터 끝나야 되는데 그때 피해자는 왜 또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정말 울컥했던 건 이런 새끼 초밥 사주면서 수사를 이어간 그럼요. 그 심정이 진짜 이 초밥을 사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진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그런 평정심을 못 찾고 뭔가 진짜 일이 났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범죄를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스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해결한 사건도 들으시면 정말 이게 실화냐? 이럴 정도로 보도 못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5일 밤 11시경 세종시 한 원룸촌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성폭행이요? 또 이건 성범죄구나. 성범죄군요. 자기 집이면은 보통 누가 침입을 해야 하는 건데.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라면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진짜 얘기한 것처럼 침입. 네, 그날 피해 여성분은 집에 이제 친구가 마침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그 오기로 한 친구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문을 열었죠.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체격이 너무나 큰 그 낯선 남자가 들이닥쳐서 성폭행을 하고 도주했다는 그런 신고였죠. 그 여성분이 이제 피해를 당한 후에 그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이 이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만나기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 휴대폰 빌려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자기 집에 있는데 집이라는 곳이 누구보다 안전하고 그럼. 평안함을 줘야 되는 곳인데 미친 진짜. 갑자기. 그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뒤를 따라가다가 그렇지. 문을 열고 딱딱딱 비면서 눌러갈 때 문을 잡고 들어가는 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두들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끔찍한 내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여성이 살고 있는 그 집 원룸 CCTV가 이제 고장이 나 있었어요. 꼭 그런다니까. 참 안타깝게도. 꼭 이럴 때 중요한 CCTV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CCTV 좀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맞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화질 이런 것도 문제인데 각도를 잘 맞춰놔야 돼요. 각도가 중요하구나. 이 CCTV 수사는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좀 각도만 조금만 조절을 해도 용의자 추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여성분이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피해자의 옷차림 그걸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를 쫓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세종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전부 출동을 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그 일대 CCTV를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그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인의 그 차림새를 따라서 그 CCTV를 추적을 했죠. 뭐가 좀 나왔어요? 그 용의자가 이제 들어간 원룸을 밝혀냈습니다. 아, 원룸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피해자 집에서 한 1.5km 정도, 그 차로는 이제 3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원룸이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네요. 1.5km 걸어서 다니는 그냥 완전히 걸어서. 더 끔찍하네요. 범인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CCTV에 이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 대답이 이제 없기 때문에요. 관할 그 소방서에다가 공조 요청을 해서 사다리차 지원을 받아서 그 창문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방안을 뒤져보니까 그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없이. 어머머머머머. 자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이다 얘기를 하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딱 일어났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190 가까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있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CCTV를 보고 우리가 추적한 그 옷 그대로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던 건데 그 시간이 저희가 2시간 만에. 야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검거를 한 거네요. 아, 근데 아까 범인이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범인을 잡았으니까 형사님들이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죠? 근데 기각된 겁니다. 구속영장이요? 네. 야, 이런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면 그 사람이 성폭행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본인도 다 시인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집도 간 것도 맞다. 피해자를 이제 강제로 억압해서 이제 성행위를 한 것도 맞다. 근데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가 억울해? 뭐가? 왜 뭐가 억울해? 뭐가 억울해? 지가 억울할 게 뭐 있어? 피해자를 박 씨라고 하고 그 여성을 최 씨라고 할게요. 그 피해자 박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나는 그저 상황극을 한 것뿐이다. 상황극. 상황극? 최 씨하고 상황극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냥 상황극이 아니라 이거는 성폭행을 하는 범죄 상황. 강간 상황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상황극?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극적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침입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강간 상황극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처음에 형사님들도 말도 안 된다는 그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상황극 직전에 랜덤 채팅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이런. 만나 그 사람만 올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대답해. 만나서? 최 씨가 올렸네, 심지어? 어머, 박 씨가 입장 왔습니다. 내가 갈게. 강간 플레이를 하자. 강간 플레이 끝나면 애인처럼 대해줄게. 이게 뭐야? 강간 플레이요? 야, 이건 무슨 이해가 안 간다. 방금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박 씨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검거한 피의자가 맞고요. 최 씨가 상황극 파트너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참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박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가 믿겨져요? 나는 이거 조작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고 거짓말이라고밖에.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요. 그 여성분이 집 주소랑 공동 현관문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심지어 암호까지 만들어서 알려줬다고 주장하니까. 암호가 있어요? 무슨 암호요? 그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나서 네. 옆집인데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황극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누구 봐도 범죄 상황인데 피해자가 이걸 먼저 제안한 상황극 설정이라니까 이거는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문을 열어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박 씨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옆집입니다 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딱 그때 띵동하고 문자가 왔다고 해요. 뭐야? 어머, 화장실에 있었어. 검은 모자 쓴 남자야? 남자가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 문 열어주고 성관계하면 그게 어떻게 상황극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분이 화장실에 있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근데 왜 돌아가냐? 배짱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채팅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 채팅방에 의하면 최 씨는 그 남자가 오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요. 문을 두드렸더니 바로 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약속한 대로 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다.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은 검거 당시에 약간 자는 척하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범인이 검거당할 당시의 행동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상황극을 하던 도중에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이제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이제 어떤 남자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어머, 소름 끼쳐. 그래서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겁나서 이제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건 이제 박 씨도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너무 놀라서 순간 멈칫했는데 그 틈에 여성이 이제 신고를 하더라 이거죠. 순간 아 내가 덫에 걸렸구나. 저 남자랑 이 여자랑 한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친 거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야 이게 진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체포된 박 씨가 주장하는 것은 실제 이런 일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 갈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상황 만들어 놓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신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돈을 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반대로 여성분이 친구 와서 친구 핸드폰으로 실제 신고를 했고, 애당초 아까 문틈에서 훔쳐보던 남자가 있었다는 말도 그럼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채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채팅은 또 있네. 채팅은 또 뭐고? 아 사건 참 복잡하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채팅 상황에 대해서? 그 남자와 채팅을 한 일 자체가 없다. 에? 그래서 이거 확실히 뭔가 더 있다 싶어서 저희가 그 채팅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채팅 어플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살펴봤더니 그게 그 여성분이 아니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 씨가 아니었던 거네 그러면. 그 최 씨 그 피해 여성이 아니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요? 아까 문틈 사이로 지켜본 그 남자인가 보다. 뭐야?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 남자를 지금부터 김 씨라고 할게요. 형사님들이 그 김 씨의 소재지를 급히 파악해서 김 씨가 다니는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잡아떼죠. 왜 찾아왔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하는 말이 아 그거요? 그거 그냥 내가 장난한 건데 그러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쓴 건 맞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장난으로 쓴 거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성폭행이 벌어질 때 그 집 그 문틈으로 지켜본 것도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맞긴 맞는데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박 씨가 진짜로 가서 성폭행을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어머. 갑자기 걱정이 돼서 미친. 확인하러 갔던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걱정이 되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말리고 막. 여기 진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었어야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라는 남자가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다 한 동네 진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참 여기서 또 한번 놀라고 황당한 일이 한번 생기는데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설계한 김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야 이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남의 뭐 명예를 피해자만 있는 도해가지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돼버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 씨가 계속 장난이라고 주장하니까 재판부도 아마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사건이고 그렇죠. 판례가 없는 사건이니까. 근데 판례가 있건 없건 지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처음에 잡은 그 실행범 박 씨도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성폭행을 지시한 김 씨까지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좀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 피해자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죠. 내가 지금 저 상황이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의지할 건 정말 형사님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건져보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주변에 탐문을 했는데요. 피해자 최 씨랑 같은 원룸청에 사는 한 여성분이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탐문 수사 중이에요? 예. 오. 그분 얘기가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며칠 집을 비웠는데 네. 돌아와 보니 현관 출입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무식결에 봤는데 네?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머머. 쪽지를 보자마자? 여성분이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 쪽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날 베란다에 앉아 담배 피던데 에? 집에 돌아다니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네. 그래서 그런 탐문 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아주 좁혀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최 씨도 며칠 전에 출입문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길래 안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있다는 그 말을 했었거든요. 피해자도? 예. 아, 피해자 최 씨도요? 같은 수법이구나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만약에 교사범 그 김 씨의 짓이 맞다면은 이걸 한두 번 하지 않았을 거다. 또 추가 범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그 지구대에 이런 비슷한 신고 유형이 있는지 이제 쭉 알아봤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가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 뭐가? 피해자 증언에 따른 대화 내용을 나신구 있으세요? 호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결혼할 남자친구 있습니다.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 쪽지가 연락처를 아니라 어떻게 쪽지가 아니라 이제 톡으로. 아. 문자를 받은 그 여성은 이제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한참 후에 또 이제 그 경악할 만한 내용의 문자가 이제 쏟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미친놈이구나. 저만 간직해서 잘 보면 안 될까요? 미친. 어머. 뭐 저렇게 당당해? 이만하면 사실이죠? 아니 뻔뻔하기까지 한대요? 이 정도면 뭐 방에 CCTV가 있나 확인해 볼 정도네. 다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 아니까. 그 피해자분은 이제 저 카톡을 받고 나서 이제 창문 근처를 못 가요. 밤에도 이제 불도 못 켜고 생활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당연히. 아니 근데 이게 톡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주차장에 이제 차량 앞에 있는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우.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아유. 그런데 방금 본 저 문자 말이죠.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저 화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입니다. 시간? 왜요? 밤 10시. 오후 10시 반. 김 씨가 문자를 보낸 날이 사실 상황극이 벌어진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김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그 시각, 성폭행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각이죠. 그러면 잠깐. 어머, 최 씨가 피해를 당하고 있던 시점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또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지켜보면서? 김 씨에게 카톡을 받은 이 여성분 집에는 남자친구가 실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최 씨를 범행 대상으로. 김 씨는 한 명인데 어떻게 2명의 여자를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이제 원룸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그 사이사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누가 뭐라든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김 씨는 이제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거죠. 진짜. 진짜 김 씨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이제 직장도 멀쩡히 다니고 심지어 범행할 당시에 같이 사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아니 여자친구가 참나. 제가 장난으로 했는데요. 이거 셋다가 거짓말이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기가 준비했고 오랜 시간 스토킹했고 아주 흉악범인데요. 그런데 김 씨가 정말 그 악질인 게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시도했던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었죠. 처음이 또 아니에요? 네,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며칠 전에 그 여성분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가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이제 현관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그 여성분에게 채팅창을 보여주면서 나랑 대화한 여자가 맞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나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람 잘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도 이제 김 씨한테 속아서 그 여성분한테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 이미 그 전에 상황극을 지시를 했던 거네요. 2번을 지시했던 거죠. 한 번은 이제 지시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그 피해 여성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상황극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켜보는 것도 이제 명명백백 당연히 범죄 아닙니까? 스토킹 범죄죠. 스토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김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 성폭행 상황극 교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그 위반 혐의를 병합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1심 재판에서 13년을 선고받았어요. 13년. 13년? 뭐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성폭행을 저지른 그 박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죠. 왜 무죄예요? 이제 그 박 씨가 성폭행을 인지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속아서 했느냐 재판에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박 씨는 이제 채팅 어플에 이제 나눈 대화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문자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제 박 씨가 이제 상황극으로 이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 눈이 열리자마자 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들어가면서 그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피해자가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랬음에도 그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상황극이라고 알고 한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거죠. 예, 그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말로만 저항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이제 저항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극 일부라고 그 생각했다는 그 실행범 박 씨의 주장을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여 준 거죠. 아니 말로 저항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때려야 되나요? 아까 그 박 씨가 그 키가 190 가까이 되고 이제 체격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 여성은 반면에 이제 150cm로. 그래서 이제 그 피해 여성은 이제 몸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하지.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경찰 조사에서도 겁이 나서 이제 힘을 쓰지 못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대처를 못했다고 해서 범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실행 직전에 박 씨가 받은 문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라가서 시작하세요. 안에 있는 여자가 올라가서라고 얘기하냐? 올라와서. 그러니까 약간 3인칭 느낌이네 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수상했던 건 박 씨가 그 성폭행을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을 삭제했어요. 그 채팅이 상황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그러면 왜 지우겠어요? 자기가 정당하면? 그 뭔가 깨름칙하니까 지웠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그냥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 또 아마 침입을 해서도 피해자의 저항을 보면 이게 상황극인지 아닌지 자기가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후 우리 형사님들이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면서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덕분에 2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2심에서는 성폭행 그 실행한 그 박 씨한테도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이거는 그 재판부도 박 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충동 때문에 성폭행을 했다고 봤던 거죠. 근데 박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아이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한다는데 이런 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